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하나의 스토리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빗달러화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유비되는 게 4월 이후 반등의 기본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70년대 혹은 8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와 같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달러 약세 국면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율 하락은 워낙 강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입니다. 펀더멘탈이 특별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어떤 환율의 변화에 따른 자산의 선호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랠리,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저 차트를 보면은 10조 정도는 더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제가 딱 가늠은 네. 못하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강세가 저는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 올해 안에 3,000포인트 넘을 수 있을까? 가 저희가 네. 항상 궁금한 점이었는데 그렇죠. 올해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넘을 것 같은 기세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1.4포인트 남겨놓고서 이제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는데 네. 거의 이제 뭐 시간 문제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사실 3,000이나 2,950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네. 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음. 저는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 네. 네. 여전히 진행형이고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는 좀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최근에 자산 시장을 설명한 한 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정부의 정책이 네. 뭔가 이제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림을 뭐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뭐 왼쪽에 S&P 500 지수와 코스피를 보면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참 코스피 답답하고 S&P 500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지금 이 월간 단위로 그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엄청 최근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특히나 이제 올해 놓고 보면은 S&P 500 지수가 한 2% 남짓 올랐는데 네. 코스피는 뭐 하다가 20%가 그렇죠. 넘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회자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역전이 되는 모습이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3페이지 정리된 것처럼 지금 뭐 주가가 펀더멘탈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뭐 펀더멘탈이 뭐 그렇게 주가를 설명하는 동인인가 보면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왼쪽에 네. 보시면 이제 매크로 변수인 GDP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다가 그렇죠. 이제 바닥을 치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지만 뭐 이 자체가 뭐 아직 바닥을 완전히 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네. 오른쪽은 코스피 상장사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대략 뭐 작년 가을 즈음에는 올해 한 350조 원 가까이 벌 거라고 봤는데 눈높이가 계속 낮아져서 이제 지금 한 290조인데 네. 지금 하향이 멈춰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애널리스트의 조금 낙관적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작년보다 한 20% 증익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향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특히 거예요? 우리나라는 4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 쇼크가 아, 오는데 그렇죠. 지금 4분기 전망이 제가 볼 땐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럼 뭐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그렇게 증익이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네. 좀 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 개선이 뚜렷지 않은데도 이제 좋은데 저는 그게 4페이지 그림이 이제 환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왼쪽에 달러 인덱스를 그려봤고요. 이거 이제 선진국 통화 엔이나 유로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략 뭐 1월 초부터 고점을 찍고 달러는 선진국 통화에서 약해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우리가 4월 10일이 연간 원달러 환율 고점이 1,480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1,500. 얘기들이 있었죠. 레인지 이제 다들 많이 올렸었었는데 네. 그게 다 일순간에 한 내려갔더라고요. 100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 주식이 잘 못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 자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관통이 되는 전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보는데요. 이 그림은 대만과 한국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만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뭐 2월, 3월, 4월 트럼프 상호관세하고 할 때 많이 팔았죠. 네. 근데 붉게 칠해진 대만 달러가 5월 초부터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고요. 비슷한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저 차트가 시사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대만이나 한국의 통화가 강해지니까 환차익에 대한 좀 베팅도 섞여 있는 건가요? 환차익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 고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네. 일반적으로 환율을 보고 주식을 산다는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환율 변동성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차적이지 환만 보고 사실 들어오는 경우들은 네. 많지는 않은데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제가 된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원화 가치가 이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는 뭐 환이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하나의 스토리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빗달러화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유비되는 게 4월 이후 반등의 기본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의 기업 이익이나 매크로 변수가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나이스하게 좋아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입니다. 네. 사실 뭐 원화 강세나 달러 약세나 현상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인 동의는 달러가 약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원래 한국의 펀더멘털대로라면은 지금 원화 약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화 자체가 약세로 가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원화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뭐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나 현상은 똑같지만은 네. 이런 현상을 불러오는 동력이 뭔가 달러가 약해지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달러가 약해지는 동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게 단기간에 안 끝날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6쪽의 이 텍스트는 약간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그 시장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보수주의 경제학과 진보주의 경제학은 시장과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나눠집니다. 네. 이제 보수주의 경제학은 뭐 한국의 국민의힘, 미국의 공화당,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정부가 규제를 줄이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감세를 해주는 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세금 걸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세금 깎아주면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수 정파가 집권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감세입니다. 네. 전 지금 달러 약세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 트럼프가 감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그 영국의 경제학자죠. 케인즈 같은 사람은 사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많이 개입했다는 대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개입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시장의 불안정함을 정부가 개입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게 진보주의 경제학인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봤죠. 네. GDP의 7% 재정 적자를 막 눈 깜짝 안 하고 막 정부가 지출을 막 합니다. 이거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거 정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집권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 4사람을 뽑았지만 가장 강력한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은 전 국민 계좌에 또 몇십만 원씩 꽂힐 것 같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부가 외적으로 인젝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시장 논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입주의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감세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막대 그래프는 재정 수지와 미국의 세율입니다. 이제 보수주의 어떤 경제학자들이 득세를 했던 레이건 때 굉장히 강력한 감세가 있었고요. 네. 아들 부시 때 감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때도 감세가 있었습니다. 감세를 할 때마다 이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이게 감세하게 되면 이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장이 높아져서 결국 세금이 더 걸어지면서 재정 수지가 개선될 거야라는 게 이들의 일반적인 레토릭입니다. 근데 레이건이 감세하고 나서 재정 수지가 악화됩니다. 부시가 감세하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죠. 트럼프 감세하고 재정 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요.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됐는데 실은 그게 그거죠. 돈을 적게 걷나 지출을 많이 하나. 근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면 지출을 못 줄였어요. 감세를 해줬을 때 보수주의 철학에 맞는 방식은 작은 정부로 가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지 재정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이제 집권했을 때 정부 자체가 문제다.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레이건이 직전 카터 행정부 때보다 56%를 더 썼어요. 엄청 싸.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네. 지출이 늘어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공화당이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감세해주고 작은 정부로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돈 쓰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에 뭔가 역사적으로 보면 펑크가 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지금 그림은 달러 가치의 장기 추세입니다. 70년대 달러가 좀 약했고요. 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달러가 약했고 2000년대 초에 달러가 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가 약했던 게 세 국면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정 적자, 네. 두 번째 공화당 대통령. 예, 70년대는 닉슨과 포드였고요. 네. 그리고 80년대는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였고요. 2000년대 초는 부시. 아들 부시였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약세의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우리가 뭐 달러에 투자한다 그럴 때 뭐 그 달러를 뭐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우리가 들고 그 침대 밑에 감춰두는 게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국채에 투자하잖아요. 이자를 주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데 이 미국 국채 투자자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건데 미국 정부가 뭔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 떨어져요. 네. 사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한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장기 금리는 10년짜리가 4.3, 4.4 하는데 달러가 약한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70년대, 8, 90년대, 2000년대에 파랗게 칠해진 건 달러 가치고요. 붉은 계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금리가 꽤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했던 사례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네요. 이게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결국 돈을 빌리는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미국 돈인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달러가 뭐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70년대 혹은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와 같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달러 약세 국면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뭐 2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네, 된다고. 제 생각에 연말까지 나타나는 달러 약세 상당히 짧은 달러 약세고요. 그거보다 더 긴 모습이 네.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보는 또 다른 논거는요. 지금 이 80년대 플라자 합의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80년대 중반에도 미국이 그 대외 불균형이 무역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 당시에는 일본이었고 네. 또 서독이었죠. 그래서 엔화와 서독 그 마르크화를 인위적으로 절상을 시키는 달러가 약세를 유도하는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앞서서 제가 그 대만과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렸는데요. 대만 달러 환율 보여드렸고 대만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했던 게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두 무역 협상에서 환율이 미국과 한국 관료들 간의 그 토의 의제로 올랐다는 건 뭐 외신에서도 보도가 네. 됐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백악관 지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람은 보통 이 자리는 뭐 우리나라 한국의 그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많이 보는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많이 보 요즘도 많이 보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맹큐 교수나 대학 교수가 하던 자리인데 미란은 하버드 박사긴 하지만은 자산운용사의 투자 전략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상 직후에 대만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재정 수지를 생각하더라도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동인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수지 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 두 이해관계들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나타났던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약세는 엔화와 비교하면 한 9년 갔어요. 예, 크게 보면 85년부터 94년까지 240엔 하던 엔이 네. 76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9년이라든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너무 짧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산 시장을 보다 보면 늘 그때그때 보는 자산 가격의 순치가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주가 차트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월봉으로 보면 안 오른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100원 떨어졌거든요.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가 반락했던 시기가 2022년 가을철에 미국이 금리 올리고 네. 또 한국은 뭐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할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10월이에요. 네. 근데 2023년 1분기 말에 이게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200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재정 수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훨씬 크고 네. 또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어떤 무역 협상에서 좀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끝나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진행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14페이지 그림인데 앞서서 제가 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한 9년 강했다. 네. 9년 달러 대비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0엔 하던 엔달러 환율이 뭐 80엔 이렇게 떨어지면 이 수출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저는 출발점이 저는 플라자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환율 주권을 너무 쉽게 내주고 엔화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수출이 망가져요. 수출 둔화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막 내수부양을 하면서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되고 이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절상을 너무 문을 열어주면 네.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밀어봤을 보면요. 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럼 지금 거기서 100원 떨어졌는데 제가 뭐 아주 뭐 엄밀한 그 기준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환율 한 100원 더 떨어진다고 뭐 탈나나요? 지금 우리가 봤던 환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현상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이런 흐름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위안화 가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안화랑 원화랑 연동되는 것도 예. 있고요. 저는 많이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지금은 사실 중국도 너무너무 어렵고 네. 또 미국도 이거 질러는 났는데 자기들도 치러야 될 코스트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전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공격이 너무도 무도하죠. 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막 물리고 하는 건 전 무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내가 미국에서 물건 더 팔아가지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불균형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내수 부양을 하면서 미국에 물건 좀 많이 수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서로 간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막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죠. 네. 그때 했던 게 중국이 미국 물건 많이 사주는 거예요. 곡물 수입하고 또 내수 부양을 통해서 곡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소비를 늘리는 게 중국이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2020년 1월 달에 양국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그냥 이게 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저는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중국이 물건 좀 더 사주고 또 내수 부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프라자 합의 때 엔화와 마르크가 절상이 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막 달러가 막 약해져요. 달러가 약해지는데 87년 이때 이제 미국이 그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87년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87년도에 10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로 저는 연준의 긴축에 때문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플라자 합의는 잘 알고 있지만 르브르 합의라는 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87년 2월 달에 프랑스 르브르에서 선진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였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내수 부양해. 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다른 나라가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잖아요. 그때 르브르에서 모인 거는 선진국의 5나라 G5인데 우리나라는 옵저버로 갔어요. 자본주의 블록의 G5. 그때 87년 말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노태우 씨가 당선됐는데 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이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었지만 르브르 합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이 되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중 간의 문제도 결국은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면서 이 미국 물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혹은 위안화 가치 강세를 용인을 해야죠. 그거 용인하면서 역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 위안 강세를 용인하지 않고 네. 내수 부양한다는 거는 위선이죠. 예. 통화 가치가 약한데 내수 부양이 제대로 되긴 어렵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위안 달러 환율이 7.18이에요. 1.18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화 환율 더 떨어진다고 뭐 문제 되나요? 저 차트 보면은 뭐 이제 조금 그냥 꼬리를 내린 내렸고 거지. 또 뭐 얼마 추세로 전까지 이제 환율이 네. 막 올라갈 때 인민은행이 네. 위안화 환율 7위안을 방어하려고 위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요. 네. 중국도 기업들이 외화 부채가 많으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는 게 또 마이너스 효과도 있으니까 그때 뭐 포치라 그래서 네. 7위안을 지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대외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미국의 의도나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환율 레벨이나 네. 아니면은 약간 뭐 재정 수지 적자나 이런 요인들을 보면 달러 약세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지금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강세가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특별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어떤 환율의 변화에 따른 자산의 선호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어떤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랠리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2년 4분기와 2023년 초까지 환율이 220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6조 원 샀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뭐 연말까지로 보던 뭐 중간에 울퉁불퉁 하겠지만 저는 뭐 지금 나타나는 달러 약세가 연말 정도에 끝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봐요.
그 외국인이 지금 5월 달부터 순매수 해가지고 6월 달까지 대략 한 6조 정도 샀으니까 최소 저 차트를 보면은 10조 정도는 더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10조 정도. 그것도 뭐 제가 딱 가늠은 네. 못하겠지만 뭐 충분히 빗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우리가 사실 주변에 보더라도요. 아까 진행자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 탈출은 지능순 했다가 지금 뭐 국장 복귀는 지능순. 네. 근데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그것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 빗달러 자산이 네. 이제 우리 같은 신흥국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유독 올해 많이 오른 이유는 작년에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올해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거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논거가 네. 작년에 코스피가 10% 밀렸죠. 네. 근데 작년 한 5, 6, 7월 이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꽤 많이 샀어요. 그쵸. 한 거의 25조 정도 샀죠. 많이 이렇게, 샀습니다. 6개월 동안.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저희 고객으로 만났던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사람 같은 데는 그 한국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많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네. 거기 가서 외국인 자금을 운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증시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코리아 데스크가 많이 폐지된 데도 있고 그래서 거래했던 손님들과 한번 이제 왜 사세요? 의견을 이제 여쭤봤을 네. 때 네. 많은 분들이 밸류업 얘기를 했고 일본 네, 얘기를 했어요. 아, 일본이 사실 뭐 그 거버넌스 개혁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 주가가 크게 보면 2013년부터 한 10년 넘게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건 2023년, 2024년 굉장히 고점에서 샀어요. 근데 일본을 벤치마크해서 우리가 밸류업을 하니까 일본 주식 올라가는 것을 놓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외국인들에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약간 뽀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뭐 일본 같이 꽉 막힌 나라가 막 저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밸류업의 동력은 살짝 좀 약해진 것 같지만 네. 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 빗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의 관점으로 외국인 매수를 설명하는 게 좀 합당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거버넌스 개혁도 제 생각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정부 정책 이제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가야 되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요? 네,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뭐 20조 플러스 알파의 뭐 추경 추경? 이런 얘기 네. 하는데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긍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 그건 굉장히 도전적인 주장이에요. 뭐 정부가 돈 써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성장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민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장기 침체가 가면 이게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동인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불황의 처방으로서는 정부의 개입, 케인지안적 개입은 주류 경제학자를 또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 야성적 충동을 말씀하시는 뭔가 거죠?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뭐 1% 성장으로 이제 또 줄어 네. 떨어졌는데 이 GDP를 구성하는 한번 항목을 보시면요. 노란 민간 소비 계속 가라앉고 있죠. 네. 또 보라색으로 칠해진 건설 투자 위축되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의 설비 투자 정체죠. 네. 이게 다 내수예요. 소비와 뭐 소비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은 민간 소비가 중요할 테고 젊은이들 취업하는 데는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사실 작년까지 확장하다가 올해 둔화예요. 사이클로 보면. 근데 전체 우리가 GDP로 본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이걸 뜯어놓고 보면 내수는 그냥 다 나빠. 내수가 나쁜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네. 근데 수출이 좋을 땐 전체 지표가 좋아 보이고 수출이 올해처럼 꺾이면 전체 지표가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게 맞나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조 플러스 알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렇게 돈 쓸 때마다 정보가 필요한데 돈 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절반이고요. 한 절반은 또 세금 낭비하는 절반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돈을 쓰는 게 맞다. 저는 맞다는 생각이고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그 접근 방법이죠. 그럼- 이거라도 안 하면은 더 큰일 난다. 왜냐하면 경제란 게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봤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 있으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서 한 경제 주체가 아주 치명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걸 되돌리는 코스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이걸 위선적으로 이게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네. 욕을 많이 먹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이한주 이분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지역화폐 같은 걸로 그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해야 되는 주장인데 전 솔직한 말씀이라고 봐요. 이거 진통제다. 진통제 끝나면은 이것도 고통이 오지만 네. 그래도 진통제 놔야 된다라고 봐요. 정신 차리게는 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죽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전 지금 상황이 2019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2019년이 문재인 정부 3년 차입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하반기부터 트럼프가 일기 정권 때 관세를 올리면서 그때부터 한국 수출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의 내수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18년에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면 붉게 칠해진 그 GDP 성장률 이동평균값을 보시면 2018년 침체 이렇게 써놓은 구간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제외하면 가장 상당히 이거지만 나빴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2018년보다 경기가 더 나빠요. 그럼 이제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했던 게 그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 이때 했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국책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뭐 예비 타당성 검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 뽑은 그 지금 정권이 상당히 개입지향적인 가장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정권이고 또 저는 지금은 돈을 쓰는 게 본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게 시사하는 첫 번째 이 효과가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성장률이 막 가라앉는 뭐 글로벌 IB들이 올해 뭐 역성장한다. 네. 0.5%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률이 가라앉는 거를 막는 역할은 저는 추경이 할 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배구조입니다. 네. 21페이지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네. 저 역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의 경로 의존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신정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밸류업이란 건 작년에 했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인수합병하고 증자하려고 그럴 때 그거 누가 막았어요? 이거 좀 지배주 지역에 정부에서 유리하고 이게 조금 이상한 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의 자회사 중복 상장 못하게 하고 있죠. 저는 이 이유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19년 말에 주식 투자 인구가 618만 명인데 작년 말은 1,4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더블 이상 났네요. 더블이 됐고 뭐 미성년자도 뭐 주식하는 사람들 네. 있겠지만 대부분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소액 주주나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극히 국민의 일부 주식은 그냥 일부 사람만 하는 네. 거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은 비가역적인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국이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독자적으로 맨땅에 헤딩하기가 아니고 네. 일본이 한 10년 했어요. 네. 일본도 한국보다 더 지배구조가 꽉 막혀 있었던 나라인데 10년 동안 했죠. 이제 우리가 하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에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뭐 경영 실전 방안 권고 이걸 벤치마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갈 길이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주 막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23페이지 그림에서 왼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장이 펀더멘탈 랠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 89년에 기록했던 말도 안 되는 버블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벗어났냐? 전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이요. 일본에서의 변화는 이제 몇 해 전에 그 암살당한 아베가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명목 GDP를 보면 아베 들어오기 전후가 바뀌었죠. 네. 이제 아베 들어오기 전에 10년은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였는데 아베가 들어와서 인플레로 바뀌었어요. 근데 실질 GDP로 보면 거의 아베 들어오나 들어오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명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가 가격 변동이 포함이 된 게 명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종의 화폐 환상이 있어서 명목을 보고 행동을 바꿔요. 예컨대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야,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업은 물건을 더 생산하고 또 나는 물건을 더 사고 네. 이게 물가 더 사고 더 생산하는 게 실질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을 보면 실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엔화가 약해져 가면서 가격 조건만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만들거나 더 생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기업의 지배 구조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난 10년 오른 주가를 아주 냉소적으로 평가를 하면 전 세계에서 PBR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PBR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쌓아놓은 게 많은데 이게 뭔가 제대로 증식이 안 되면서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나타났던 주가 상승을 냉소적으로 평가하면 네. 그냥 예전에 선배들이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게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올라간 거고 지속성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단지 예전에 벌어놓은 거를 까먹는 데서 안 끝나고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꼭 주가가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성장이 있어야 오르는 건 아니고 펀더멘탈 따라가는 건 아니다. 오로지 오로지 그건 아니고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저평가된 나라는 이 저평가의 고리를 살짝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파워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혹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건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의 자장 안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결정이 되는데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이 2018년에 이 자유당이라는 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각을 세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호주 언론인 간첩으로 잡아놓고 규제하고 그랬는데 2022년에 이제 노동당의 엘버리지 총리가 이제 집권했어요. 이제 얼마 전에 G7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분이죠. 호주가 반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에 하고 있는데 그냥 관계를 아주 적대적인 거에서 중립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나타나서 이건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단기 처방으로는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 개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국 관계 대중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타나는 강세가 저는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수도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그 중국의 예전에 저희가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저희가 한번 다시 또 관심을 높게 가져볼 만 하겠네요. 뭐 그런 데서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